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62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겪은 끔찍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7일간의 기록이며 동시에 제가 어떻게 딸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벨이 울린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려 했지만 며칠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야지 생각만 하고 미뤄뒀던 터라 캄캄한 화면만 보일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고 이번에는 더 급박하게 마치 살려달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딸 정수진이었어요. 2년 전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투고 나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말렸던 그날, 딸은 엄마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문을 열자 제가 아는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싸구려 추리닝 차림의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의 왼쪽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고 손목에는 붉게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민호 오빠한테는요. 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딸의 남편 이민호. 처음 그를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불편한 기운. 너무 완벽한 말투, 너무 계산된 미소, 그리고 딸을 볼 때 스쳐 지나가던 그 차가운 눈빛. 교사로 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처럼 제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방으로 데려가 잠재웠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옷을 갈아입히다가 본 딸의 몸에는 크고 작은 멍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부근은 특히 심각해 보였고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2년 전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고. 그때 제 본능을 믿었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딸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쯤 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고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몰래 확인한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7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요. 딸이 이민호를 처음 집에 데려온 것은 2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의 토요일, 저는 딸이 좋아하던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사랑에 빠진 여자 특유의 행복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29살의 제 딸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늘 독립적이고 당차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일까 기대하며 며칠 밤을 설쳤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남자는 영 못마땅했습니다. 이민호. 30대 중반의 그는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했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양복 차림,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고급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 교사 경력 30년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음을 울렸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듯한 완벽한 미소, 계산된 듯한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지 마음씨가 참 곱더라고요. 그의 칭찬은 과했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직업을 물으니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회사명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없었어요. 어디서 만났냐고 물으니 지인 소개로 만났다며 모호하게 넘어갔죠. 가족관계를 물으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립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형제는 없냐고 물으면 혼자예요 라고만 답했어요. 30년간 수백 명의 학부모를 만나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을요. 시선을 살짝 피하는 것, 대답하기 전 0.5초의 망설임, 불필요하게 세부사항을 덧붙이는 습관. 이민호는 그 모든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그가 제 딸이 아닌 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의 시선은 거실의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 아파트 평수를 가늠하는 듯 했어요. 제가 은퇴 후 여유롭게 산다고 말하자 눈빛이 반짝였고 이 집에 혼자 사냐고 물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그 의도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제 집을, 제 재산 상태를, 딸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파악하려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 직장이 정확히 어디래? 엄마, 그런 거 왜 물어봐요? 민호 오빠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사업가라면 명함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회사 이름도 안 밝히잖아. 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그 사람이 좀 걱정되는구나. 엄마, 또 시작이세요? 민호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예의 바르게 잘 대했잖아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느낌이란 게 있어.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해. 엄마는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심부터 하세요? 오빠는 힘들게 혼자 살아온 사람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고아원이라고? 아까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게 그 말이잖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트집만 잡으세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강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동안 길러진 제 직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후 석 달 동안 저는 이민호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그가 말한 주소지는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는 과거 여러 번 직장을 옮겼고 금융 관련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사람 뒷조사를 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호 오빠가 과거에 힘들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야. 저 사람 눈빛이 뭐가 어때서요? 엄마는 제 행복이 싫은 거예요? 제가 누굴 만나든 엄마랑 상관없어요. 결국 딸은 제 반대를 무릅쓰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딸은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결혼식에 안 오실 거죠? 괜찮아요. 엄마가 제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아 라고 말하려 했지만 딸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딸은 떠났고 2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닐까?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줬다면 지금쯤 연락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딸이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을 제 집에 들인 후 며칠간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커튼을 꼭꼭 닫아둔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제가 식사를 넣어줘도 말없이 받아먹을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는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있어라고 속삭였지만 딸은 제 품에 안긴 채로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딸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민호였어요. 이번에는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딨어? 당장 나와. 안 그러면 내 엄마한테 가겠어. 딸의 전화기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의 목소리였어요. 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딸이 약을 먹고 깊이 잠든 사이 저는 딸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부업 대출 계약서, 채무자 정수진, 대출 원금 18억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 25%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 월 이자만 3,700만 원이 넘었어요. 간호사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원금조차 줄지 않을 금액이었습니다. 제 딸이 이런 사채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연대보증인 란에 제 이름과 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뭐니? 수진아, 18억이라는 빚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 내 이름은 왜 있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사업 투자를 하자고 했어요. 오빠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대박이 날 거라면서요. 처음에는 제 적금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오빠가 더 큰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채까지 쓴 거야? 오빠가 괜찮다고 했어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오빠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서 제 명의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사기였어요. 투자금은 다 날렸고 빚만 남았어요. 오빠는 제가 더 돈을 구해오지 못한다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엄마 서명을 위조했어요. 뭐라고? 내가 내 서명을 위조했다고?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민호 오빠가 엄마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더니
며칠 후에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이미 다 끝났다면서요. 그때부터 오빠가 달라졌어요. 협박하고 때리고 딸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뭔가 빠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동생 미숙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에서 30년간 형사로 일하다 퇴직한 동생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니,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야. 전형적인 기획 사기야. 이민호 혼자 한 것도 아닐 거고 뒤에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동생의 말대로 우리는 퇴직한 형사 출신이 운영하는 신뢰할 만한 조사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그 내용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민호의 실체는 상습 결혼 사기범. 과거 5년간 3명의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파산시킨 전력. 본명은 이민호가 아닌 김태수. 보고서에는 이민호가 30대 후반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미선 35세, 이민호 즉 김태수의 실제 동거녀이자 사기 조직의 총책. 그녀야말로 이 모든 일의 진짜 배우였습니다. 과거 피해자 3명도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결혼, 투자 사기, 거액의 빚, 그리고 여자는 파산하고 남자는 사라지는 것. 저는 딸에게 그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린 보고서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특히 이민호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엄마가 그토록 말렸는데.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엄마로서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 미숙과 함께 밤새 작전을 짰어요. 커피를 마시며 수십 번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이민호를 덫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미끼는 바로 제가 소유한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죠. 실제로는 시세 12억 정도의 건물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는 가짜 정보를 흘릴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민호에게 연락해. 엄마한테서 큰 돈을 뺄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엄마를 설득했다고. 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3번이나 망설였어요. 오빠, 나야. 엄마한테 갔어. 그리고 엄마가 가진 강남 상가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대. 구청에서 통지서가 왔다고 하더라고. 보상금이 50억은 될 거래. 엄마를 설득해서 명의를 우리한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자.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전화 너머 이민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했어. 역시 내 와이프야. 좋아, 내일 만나자. 내 변호사도 데려갈게. 계약서 준비해야 하니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청담동의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고 동생의 경찰 인맥을 통해 그 옆방에 녹음 장비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이민호와 그의 공범인 강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민호는 고급 양복을 입었고 강미선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딸의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그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수진이가 많이 걱정했을 텐데. 걱정은 무슨.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선이 서류 가방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건물 보상금을 우리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릴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깨끗하게 현금화할 수 있어요. 여기 명의 이전 계약서입니다. 어머님께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서류를 읽는 척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고요? 이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변호사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빨리 서명하시죠.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지급 기한이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인데 제 변호사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제가 주저하자 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수진이 남편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미선이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18억 빚을 지고 있어요. 이자만 한 달에 4천만 원이에요. 어머님이 서명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연대보증인이 어머님이잖아요. 위조 서명이긴 하지만 그걸 입증하려면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겠죠. 이민호가 술잔을 들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선택하세요. 지금 우리한테 협조하시면 50억 중에 10억 정도는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18억 빚더미에 깔려서 노후를 망치시든가.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내 장모인데. 장모? 하하. 이민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순진했어.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관심 있었을 것 같아? 간호사 월급 받는 여자한테? 웃기지 마. 너희 엄마 재산 정보를 얻으려고 결혼한 거지. 강남 아파트의 상가 건물까지. 알아보니까 자산이 꽤 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더라. 역시 사랑에 눈먼 여자들은 바보야. 강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수진이는 처음부터 미끼였어요. 우리 타겟은 어머님이었다고요. 수진이 빚? 그건 수진이가 평생 갚으면 되죠. 우리는 어차피 이름도 바꾸고 해외로 나갈 거니까. 자, 이제 서명하시죠. 아니면 정말 큰일 나실 거예요. 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분노는 진짜였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복 경찰 5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사기 및 공갈,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민호와 강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이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약속? 사기꾼과 무슨 약속을 해? 내 딸의 인생을 망친 대가야. 내가 한 모든 말이 다 녹음됐어. 재미있는 재판 되길 바란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이민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재판은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이민호는 사기, 공갈, 사문서 위조, 폭행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강미선은 공범으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이민호의 이혼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민호에게 위자료 2억 원을 명령했지만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서 받을 돈은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으니까요. 18억의 빚은 사기 피해로 인정받아 대부분 탕감되었고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아파트를 팔고 작지만 햇볕 잘 드는 새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딸은 작은 회계 사무실에 취직했고 매일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어요. 첫 월급날 딸이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용돈이에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그 안에는 10만 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 제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뻤어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어. 어느 봄날 주말, 딸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베란다에 키워보세요. 제라늄이래요. 향기도 좋고 키우기도 쉽대요. 꽃말은 진정한 친구래요. 엄마가 제 진정한 친구였어요. 저는 그 화분을 받아들며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도 수심 가득한 표정도 사라지고 제가 아는 밝은 딸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눈물이 무색하게 우리는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작고 평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행복이었죠. 재산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베란다에서 딸과 레몬차를 마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62년을 살며 가장 큰 전쟁을 치렀지만 가장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찬 내일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딸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저는 딸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라늄 화분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피울 거예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